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린관계라는 게 있어요. 상린관계. 대체 상린관계가 대체 어떤 관계를 상린관계를 하는지를 알아봅시다. 자, 토지는 이와 같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토지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자, 인간들이 이로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갑의 소유의 토지라고 가정하고 이 부분은 을의 소유의 토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이용할 수 있겠죠. 어떻게? 배타적으로. 어떻게? 배타적으로. 그러면 요 값이, 이 토지가 갑의 소유라면 요 소유자 값이는 자신의 소유물인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배타적으로 이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랬더니 을은 인접한 또 토지 소유자죠. 이자도 자신의 소유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처럼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이와 같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다 보면 이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갑의 소유 토지라고 가정해보고 이 부분은 을의 소유 토지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을이 자신의 소유 토지를, 이 부분을 땅을 깊게 팝니다. 자, 이렇게 판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처럼 이 토지를 깊게 이렇게 파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토지 파는 걸 우리가 심굴이라고 그래요. 심굴. 이게 우리가 토지를 파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심굴이라고 하는데, 그럼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이 갑이라는 요 토지 소유자예요. 그러면 을이 이처럼 토지를 깊게 파다 보면 여러분 토지가 붕괴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붕괴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을한테 이렇습니다. 을씨, 당신 두더지야? 뭔 놈의 땅을 그렇게 많이 파나? 라고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을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봐, 당신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내 땅을 팠지 내가 당신 땅 판 거 아니잖아 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봐보세요. 분명히 을은 자신의 소유물을 지금 이렇게 배타지 이용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근데 이로 인해서 갑의 토지가 붕괴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처럼 자신의 소유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다 보면 인접한 토지 소유자와의 이런 충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그럼 이 충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갑과 을은 인접한 토지 소유자죠. 그럼 갑과 을은 이웃 사람 아닙니까? 자, 이웃 사람을 우리가 상린자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뭐라 표현해요? 상린자. 요 상린이 무슨 뜻이냐면 서로 상자, 이웃 린자입니다. 한자로. 서로 상자, 이웃 린자. 그래서 이웃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인접한 토지 소유자는, 요 상린자들은 서로가 이런 자신의 소유물을 이용 관계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 사이에 법률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상린자 사이에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 사이에 법률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요 법률 관계를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이 법률 관계를 상린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상린 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봐보세요. 이 을은 자기 토지를 심굴할 수는 있겠죠.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는데 이웃 토지가 붕괴될 정도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현장들 있죠. 가면 땅을 깊게 파죠. 깊게 팔 때 어떻게 하던가요? 자, 여기다가 철빙 같은 걸 박죠. 박잖아요. 왜 박을까요? 토지가 붕괴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방어 공사를 하고 이렇게 깊게 땅을 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린관계예요. 아셨죠? 자, 또 볼까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자기 토지에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자, 우리 자기토지에 건물 지었습니다. 건물 지었죠? 자, 여기다 이제 창을 냅니다. 창을 낸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요 창을 통해서 여러분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창을 통해서 여러분 주택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을 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창을 통해서 여러분 주택 내부를 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반스 갈아입기도 힘들고 무지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이웃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이런 마루나 창을 낼 때는 이웃 내부를 봐서는 돼야 안 돼요. 이건 사생활 침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덧창을 하나 더 내야 되는 거죠. 그 덧창을 하나 더 내서 봐서는 안 되겠죠. 이걸 우리가 가리개 차면 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물도 보면 창 낼 때 보면 기존 건물에 있었는데 창 낼 때 보면 이웃 내부 볼 수 있는 앞부분 못보기 앞에 창 앞에다 뭐 하나 더 떼고 낸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뻘석해갖고 뭐 유리 같은 거 막아놓은 거 보신 적 있죠? 본 적이 없을까? 시골이라서 그럴까? 그렇게 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걸 우리가 차면 시설이라고 해요. 왜 그걸 내냐면 그 창을 통해서 이웃주택 내부를 관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웃주택 소유자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봐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사생활 비밀을 사생활 보호로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앞에다 가리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차면 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런 걸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상린관계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간의 상호,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 사이의 이 법률 관계를 우리가 뭐란다? 상린관계. 그러면 이 상린관계에서 발생한 권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상린권 이렇게 표현해요. 이 상린권은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상린관계를 요 정도 우리가 어떤 관계를 우리가 상린관계를 하는지 여기에 배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취득시효. 이제 취득시효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취득시효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아셔야 되냐면 시효 제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 시가 뭐냐면 한자를 그리겠습니다. 이게 때시라고 하잖아요.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 시효제도는 시란 건 때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정한 시간이 경과합니다. 자, 이처럼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니까 여기 권리가 있었는데 요 권리가 소멸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더란 거예요. 자,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니까 권리를 취득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럼 봐보세요. 요 시간은 권리를 소멸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죠. 요 시간은 권리를 취득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랬죠. 그럼 요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런 제도를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무슨 시효? 자, 이처럼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니까 권리를 취득합니다. 자, 이 제도를 우리가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소멸시효는 우리의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대체 소멸시효가 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여기 갑이란 사람이 여기 을이란 자에게 돈을 빌려줬다 합시다. 돈을. 그러면 이 갑이 1억 채권이라는 걸 읽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 요 갑이란 자가 2017년 2월 1일 날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 갑은 을에 대한 1억 채권이 언제 발생할까요? 2월 1일 날 발생을 했겠죠. 자, 2월 1일 날 분명히 발생했죠. 자, 이 을이란 채무자가 그러면 이 채권자 갑에게 언제 돈을 갚기로 약속을 했냐면 10월 1일 날 돈을 갚기로 약속했다고 그럴게요. 그럼 분명히 채권은 언제 발생했어요? 2월 1일 날 발생을 한 건 맞죠? 그럼 발생했을 때 이 채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죠? 2월 1일입니까? 10월 1일입니까? 10월 1일 날 돈을 갚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랬어요. 언제 채권 행사할 수 있죠? 10월 1일 날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발생은 2월 1일 했지만은 요 10월 1일이 이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때를 행사 시점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멸시효라는 게 뭐냐면, 소멸시효라는 게, 자, 이처럼 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전혀 채권을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채권이 발생을 해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이와 같이 채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요 채권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요 채권이 소멸돼 버립니다. 소멸돼 버려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이 채권을 행사한 바가 없다라면 이 채권은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이 제도를 뭐라 그래요? 소멸시효. 그럼 이 소멸시효를 왜 이 제도를 뒀을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갑이라는 채권자가 10년 동안 전혀 이 채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자, 갑자기 11년째 됐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그래, 내가 11년 전에 내가 을한테 빌려준 돈이 있었지. 그리고 11년 만에 을을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11년 전에 빌려준 돈을 갚아라. 라고 했다고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을하는 채무자는 자기가 채무 존재 자체를 까맣게 망각하고 있었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11년 만에 와서 돈 내놔. 그러면 요 을은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깜짝 놀라겠죠.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국민이 놀랄 수 있죠. 그럼 놀래지 않게끔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우리가 법적 안정성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법적 안정성. 그래서 우리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요걸 구현하고자, 요 법적 안정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시효 제도를 뒀던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 소멸시효를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뭘 공부하자는 얘기냐면 취득시효입니다. 그러면 요 취득시효에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들은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 소유권 말고도 그 밖에 재산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소유권 말고도 재산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라든가, 뭐라고요? 지상권이라든가 계속되고 피어있는 지역권, 질권, 업권, 분묘기지권, 이처럼 취득시효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밖에 재산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할 것은 취득시효에서 취득시효한 소유권 취득만을 좀 보려고 해요. 취득시효 뭘 본다고요? 소유권 취득. 그럼 우리가 물건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소유권도 부동산 소유권도 있고 동산 소유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살필 것은 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취득시효에 의한 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우리 민법 245조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니까 1항에는 이름하여 점유취득시효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점유취득시효 제도를 두고 있고 2항은 등기부 취득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있고 등기부 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있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설명할 것은 요 부분만을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요 부동산 소유권 취득만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대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갑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자, 갑의 소유인 토지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이 토지가 있는데 여기 을이라는 자가 갑의 소유 토지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소유자라면 을이 갑의 토지를 지금 점유하고 있으니까 을이 점유자가 되겠죠. 점유자 아니에요. 그럼 이 점유자가 뭐에 의해서? 점유취득시효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점유취득시효에 의해서 요 부동산 뭘 취득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이처럼 그러면 이 점유자가 이와 같이 점유취득시효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그냥 점유만 하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요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점유자가 첫째,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해야 돼요. 뭘 가지고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방금 전에 배웠던 거, 소유의 의사를 가진 점유를 무슨 점유로 한다? 자주 점유를 한다. 그러면 첫째, 무슨 점유일까? 자주 점유일까? 요 말 아니에요? 두 번째, 이때 점유가 평온, 공연한 상태에서 점유를 해야 됩니다. 평온, 공연한 점유예요. 그러면 평온, 공연한 점유가 대체 어떤 점유를 말하냐는 거예요.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평온 반대가 뭐냐면 강폭이라고 그래요. 강폭이 뭐냐면 폭력적으로. 그러니까 평온 반대가 폭력적이니까 평화롭게 이런 의미겠죠. 공연 반대가 뭐냐면 은비라고 그래요. 은비. 은비가 뭐냐면 몰래. 사랑도 몰래 한 사랑이 재밌는 거예요. 스릴 있고. 그러면 몰래의 반대니까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평온, 공연이라는 단어는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아, 평온이 이런 거구나. 공연이 이런 거구나 알고 있어요. 평온 반대가 강포, 폭력적. 공연 반대가 은비, 몰래.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이런 소리가 되겠죠? 세 번째 요건입니다. 20년 동안 점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세월이 몇 년이 되면 20년이 되면 요 점유자가 이처럼 점유취득시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소리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자주점유, 평온공연한 점유 이 20년 점유는 바로 요 점유취득시 요건이 되겠죠. 요건 아니에요. 그럼 요 요건을 완성하면 요 점유자가 뭘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권 취득한다 이 말이죠. 여기에 바로 점유취득시효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좀 볼게요. 그럼 만약 우리가 점유가 타주점유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점유가 타주점유라면 얘는 취득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득시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소리죠. 자주점유해야 되니까. 그럼 봐보세요. 점유자가 있는데 요 점유자가 그러면 점유취득시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점유자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구별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처럼 취득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요 점유자 점유는 자주점유해야 되니까 이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구별 실익. 그래서 아까 이런 것들이 구별 실익인 거예요. 있기 때문에 자주점유인이 타주점유인이 구별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요 취득시효 봐보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점유자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요 취득시효라는 제도 자체는 봐보세요. 진정 권리자를 희생시키면서 인정되는 제도 아니에요. 소유자에게 소유권 없애버리고 요 점유자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이처럼 진정 권리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분명히 진정 권리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이처럼 이런 사회상태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 근거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진정 권리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럴까? 그랬더니 요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논거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자 여러분이 을이라는 점유자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게 갑의 토지인데 여러분이 이 토지를 지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을이에요. 점유자. 여러분께서 지금 이 갑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고 지금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있다 그럴게요. 그래서 이 상태가 몇 년이 흐른 거예요? 20년이 흘렀던 거예요. 자, 20년이 이렇게 흘렀었어요. 20년은 짧은 세월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해서 그 세월이 몇 년이 간 거예요? 20년 흘렀는데 자 20년 넘고 나서 이런 거예요. 이거 당신 거 아닙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놀래 안 놀래요? 놀랄 정도가 아니지 경기가 들어버리지. 그럼 우리 국민을 놀래지 않게 해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있어. 이걸 법적 안정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첫째 논거는 뭐냐면 뭘 구현하기 위해서? 법적 안정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즉 우리 국민의 법적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이 취득시효 제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논거는 뭐냐면 그럼 봐보세요. 이처럼 점유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세월이 몇 년이 필요해요?
그럼 20년은 짧은 세월, 긴 세월? 무지 긴 세월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20년 돼야만 비로소 취득시를 완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년 되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요 소유자가 당신 나가시오. 당신 나가시오. 라고 했다면 취득시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소유자는 이런 20년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었다, 이 소리죠. 그 말 아니에요. 법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법의 격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소유자는 자기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고 이런 시간이 지속돼 버린 거죠. 그럼 이제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뒀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권리 태만단 제재라고 합니다. 권리 태만단 뭐라고요? 제재. 자, 세 번째는 어떤 논거를 들고 있냐면, 자, 실은 속사정이 이랬었어요. 봐보세요. 요 을이란 자가 요 소유자 갑으로부터 돈 주고 이 토지를 사온 거예요. 돈 주고 사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거에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근데 자, 우리 국민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냐면,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저기 아파트가 있어. 여러분 돈 다 줬어. 아파트 이름 다 줬죠. 이사 가서 살고 있어요. 근데 아직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등기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소유자라 생각합니까? 소유자가 아니라 생각합니까? 소유자라 생각하고 있죠. 이게 우리 국민들의 법의식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내가 돈 다 주면 내 거인 것이지, 내가 등기까지 하면 내 거냔 말이야. 우리는 등기 안 해도 내가 돈 다 줬다면 이건 내 것 아니다, 내 거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을이 이런 거예요. 이 갑에게 이 토지대금 다 주고 사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를 전면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아직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안 해버린 거야. 그 세월이 1년, 10년, 20년 이렇게 이런 긴 세월이 흘러버린 거죠.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랬더니 이런 긴 세월 흐른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스토리 만들려고 그래요. 이 갑이 사망을 했다고 해보자 이 말이에요. 갑이 이제 사망했잖아요. 그럼 이제 갑이 사망하면 누가 등장해요? 상속인이 등장해요. 그러면 이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들을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 을이 점유하고 있는 이 토지가 요 피성소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거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이 을이 점유하는 이 토지가 자신의 상속재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봤더니 상속재산을 생각했던 이 토지에 을이라는 자가 그린 집을 짓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상속인이 을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거 제 거니까 언제까지 이 건물 철거하시고 이걸 비워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그럼 을이 이제 어머니 갑의 상속한테 뭐라고 했어요? 어이, 내가 자네 아버지한테 20년 전에 돈 주고 샀는데 자네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때 상속이 뭐랄 거예요? 저희 아버지한테 사셨단 말이죠. 그러면 당신 거네요 라고 해주겠죠. 안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상속이 뭐랄까요? 그래요? 20년 전에 저희 아버지에게 돈 주고 사셨다고요? 그럼 증거대 보세요. 증거대 보세요. 그러더란 거예요. 자, 세월이 몇 년 흘렀어요? 자, 계약서를 썼어요. 20년 전에. 근데 세월이 20년 흐르다 보니까 계약서가 온데간데 없어요. 벌써. 그럼 내가 계약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서면상 증거는 없죠. 그때 이제 이 계약을 할 때, 땅 살 때 그 객군들이 있었어요. 막걸리 얻어 마셨던 사람들. 그 사람도 있어. 그러면 증인이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증인도 다 죽어버렸어.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을은 깝깝하게 돼버렸죠. 자기 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거라고 증명하지 못할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이걸 구제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 뭐라 표현하냐면 증거 보전 곤란으로부터 구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논거를 들어서 요 진영 권리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런 취득시효를 인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우리 민법에서 이런 취득시효 제도를 인정하는 그 이유는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 국민의 법적 생활 안정을 위해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권리 때문에 제재 그리고 증거 보전 곤란부터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은 이처럼 이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몇 년 세월 동안 20년 동안 점유하게 되면 그 점유자가 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취득시효를 이제 가르쳐 놓아. 이걸 이제 배우고 나면 저한테 정말 질문이만 들어옵니다. 이제 상담이 들어와요. 저희 시아버지가 저희 누가 하면서 막 상담을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거 취득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저는 말로는 믿지는 못해요. 그러면 서류 한번 갖고 와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취득시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기에 어떤 맨 땅이 있어. 주인 누군지를 모르겠어. 그럼 내가 가서 점유해가지고 20년 세월 흐르면, 소유자가 가서 20년 흐르면 내게 되겠네.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게 있어요. 자, 여기 봐보세요. 요 토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게 국유지라고 할게요. 뭐라고요? 국유지. 그러면 갑이 이 토지를 점유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갑은 요 국유지를 점유할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우리가 무단점유라고 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점유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갑은 요 국유지를 자기가 점유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너의 거니까. 그러면 이게 악의의 무단점유 아닙니까? 이게 악의의 무단점유죠. 자, 이 악의의 무단점유는 우리 판례가 이걸 무슨 점유라고 보냐면 타주점유로 보는 거예요. 무슨 점유로? 그럼 악의의 무단점유는 타주점유니까 20년 세월이 흘렀어도 취득시에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제 말 이해됐어요? 거의 대부분이 악의의 무단점이에요. 거의 대부분 악의의 무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나온 배경이 이런 거예요. 실은 이 취득시효라는 제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취득시효 관련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슬픈 역사의 산물이에요. 싫든 좋든 우리는 일본에 식민 생활을 했었죠. 몇 년이죠? 뭐 35년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35년은 나는 40년으로 보입니다. 1905년 을민늑야 이미 이때부터 모든 걸 거의 다 뺏겼다고 봐야 되잖아요. 정치로 합방된 게 10년인 것 뿐인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본 놈들이 요 조선 땅을 이제 식민지 삼면서 일본 놈들이 자기 이제 요 조선 땅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소유하게 됐죠. 이때 소유할 때 일본 놈들이 법 없이 무단으로 소유하게 됐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걔들은 법의 힘을 빌려요. 자, 얘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토지 조사를 한 거예요. 토지 조사. 그러면서 이제 칙령을 이제 발휘하죠. 이제 근대 제도인 등기 제도를 갖고 옵니다. 그때 조선은 등기라는 제도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등기하라고 그럽니다. 등기하라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등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이제 조선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내가 너희들에게 식민지로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네 말을 따르랴 라고 하면서 등기를 안 하고 있었던 백성들도 무지 많았겠죠. 물론 그 중에 등기했던 백성들도 있겠죠. 등기했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의 주를 이룰까? 친애들이겠죠. 그러면 등기를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등기 안 하니까 이게 무주의 부동산이 돼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걸 일본 놈들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이걸 탈취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만이 그러면 이 조선의 땅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자, 우리 동포들은 요 식민 생활이 싫다라고 해서 독립운동 활동에서 만주 나가서 간도 나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45년 해방이 되면서 다시 들어와야 됐죠. 왔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우리 백성들이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일본 놈 땅이었어. 그럼 여기에 털을 잡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건 맞죠. 그러면 그들에게 요 소유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일본 놈들이 소유했던 땅을 우리 백성들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점유해서 살더란 말이에요. 그분들의 소유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겠죠. 그래서 그 취득시효가 굉장히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45년, 뭐 55년, 65년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겠죠. 그러면서 이게 97년도인가 우리 전원합체 판결이 나옵니다. 악의의 무단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는 판결이 나와요. 그럼 이 판결의 취지는 어떻게 당시 저희는 이해했냐면 이제 어느 정도
요 취득시효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그래서 이 판결 체제는 대부분이 악의 무단자입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이제 앞으로는 취득시효를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요 취득시효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판례들이 많아요. 소송 붙으면. 그런 어떤 슬픈 역사에 실은 산물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자우지가 이처럼 취득시효라는 게 이런 거죠. 일정 기간 동안 이런 소유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20년이나 일정 기간 동안 점유하는 상태가 있었죠. 이 사상태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진영 권리자를 희생시키고 이 사상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점유자의 권리 취득을 인정하는 이 제도를 우리가 취득시효라고 했던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취득시효까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에 한 개의 물건이 있습니다. 자, 이 한 개의 물건을 A라는 한 사람이 1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개의 물건을 A라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유 형태를 우리가 단독 소유라고 부릅니다. 이걸 단독 소유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한 개의 물건이 있는데 이 한 개의 물건을 갑을 병이라는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 소유 형태를 요 단독 소유에 대응해서 이 소유 형태를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공동 소유를 하려고 그래요. 공동 소유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요 한 개의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우리가 뭐란다? 공동 소유. 그러면 이 공동 소유 형태가 세 가지가 있더라. 그 세 가지가 뭐겠냐? 공유라는 게 있고, 합유라는 게 있고, 총유라는 게 있더라. 그만 잡읍시다. 그러면 공유든, 합유든, 총유든 공동 소유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 소유 형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공유, 합유, 총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유든, 합유든, 총유든 공동 소유 맞죠? 그러니까 이 공유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 맞겠죠? 자, 합유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 맞겠죠? 전부 다 공동 소유니까. 자, 총유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최소한 여기서 우리가 공동 소유 형태가 공유, 합유, 총유랑 있는데 그러면 공유, 합유, 총유는 전부 다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모습들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 사람이 어떻게 소유할 때 이게 공유 관계라고 합유 관계라고 총유 관계라고 하는 정도는 알아봐야 되겠죠. 그 정도는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여러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여러 사람이 서로가 인적 결합이 없어요. 서로가 뭐가 없다고요? 인적 결합이라는 게 없어요. 인적 결합 없이 단지 지분입니다. 서로가 인적 결합 없이 이런 지분으로 소유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소유 형태를 우리가 공유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지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한 개의 물건은 소유권이 몇 개 있을까요? 한 개의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한 개의 물건에는 소유권이 몇 개 있다고요? 한 개의 소유권이 있어요. 그럼 자 보세요. 자, 갑을 병이 요 한 개의 물건을 여러 사람, 갑을 병이 여러 사람이 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한 개의 소유권, 을이 하나, 병이 하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소유권이 몇 개가 돼버려요? 세 개. 한 개의 물건은 소유권은 몇 개인데? 한 개. 그럼 이렇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요 한 개의 소유권을 일정 분량씩 가지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각자는 뭐가 있을까요? 소유의 비율이 있겠죠. 뭐가 있어요? 소유의 비율. 자, 이 소유의 비율을 우리가 뭐라냐? 이걸 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의 비율을 뭐라 그래요? 지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 2분의 1, 을이 4분의 1, 병이 4분의 1이라는 소유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요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을 다니까 이게 1이 되는 거죠. 이게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분량씩 이 한 개의 소유권을 나누어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건 맞죠?
그렇죠? 그럼 각자 이 소유의 비율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분. 그러면 여러 사람끼리 인적 결합 없이 단지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 형태를 우리가 공유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합유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 여러 사람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우리 민법상 조합체 형식으로 소유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공동 목적을 가지고 민법상 조합체 형식으로 소유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유 형태를 우리가 합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합유라고 그래요. 그러면 총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여러 사람들이 권리 능력 없는 뭐라고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집합체 형식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소유 형태를 우리가 뭐란다? 총유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공동소유라는 것은 이처럼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걸 공동소유라고 하는데 이 여러 사람이 보니까 서로가 인적 결합 없이 단지 지분으로 소유하는 모습 있죠. 이런 소유 형태를 공유라고 한다면 여러 사람들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우리 민법상 조합체 형식으로 소유하는 모습을 합유를 하는 거고 이처럼 여러 사람들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집합체 형식으로 소유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유 형태를 우리는 총유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그러면 우리가 공유 관계에서는 요 갑을 병을 공유자라 부르는 거고 이때 이 물건을 공유물이라고 표현한 거고 우리가 합유 관계에서는 이들 합유자라 부르고 이 물건을 합유물이라 부릅니다. 이때 총유 관계에서는 이들을 사원이라 부르는 거고 요 물건을 총유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말 하셨어요? 그러면 공유 관계부터 볼게요. 자, 봐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갑을 병이라는 세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서로가 인적 결합 없이 지분으로 소유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갑의 지분이 2분의 1, 을의 지분이 4분의 1, 병의 지분이 4분의 1이라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 가정할게요. 이렇게 서로가 인적 결합 없이 단지 이렇게 지분으로 소유하는 모습을 뭐라고요? 이걸 공유라고 그랬죠. 그러면 공유 관계에서는 지분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지분이란 게 존재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유자들은 서로가 인적 결합이 없다 그랬죠. 서로가 인적 결합이 없으니까 서로가 서로 눈치 볼 일도 있어요, 없어요? 서로가 눈치 볼 일도 없겠죠. 그러니까 공유에서는 서로가 눈치 볼 일이 없으니까 이 지분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공유에서는 얘처럼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서로가 인적 결합이라는 게 있다 없다. 인적 결합이 없으니까 서로가 서로 눈치 볼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지분을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후에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처분의 자유라는 표현 나오죠. 자유란 말이 나오잖아요. 자유. 참 좋잖아요. 자, 이 처분의 자유, 이 자유는 앞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자의 동의 없이. 뭐라고요? 다른 자의 동의 없이. 그럼 봐봐요. 갑은 다른 공유자 을과 병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이해를 해줘야 하냐면 다른 자의 동의 없이. 뭐라고요? 다른 자의 동의 없이. 그러면 갑은 공유자잖아요. 그러면 갑이라는 공유자는 을과 병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시험지문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처분의 자유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다른 자의 동의 없이. 자, 그러면 우리가 공유 관계는 봐보세요. 이들이 서로가 인적 결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서로가 인적 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공유 관계를 자유롭게 해소할 수도 있어야 된다? 없다. 해소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면 공유물 분할이에요. 공유 관계 해소는 뭐라고요? 공유물 분할. 그러면 여기 공유물 분할을 봅시다.
그러면 공유자는 서로가 인적 결합이 없잖아요. 인적 결합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방금 전에 제가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이 공유물 분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유관계에서는 요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자들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그래서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암기할 사항이 아니라 왜 공유관계에서는 이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그러고 왜 공유관계에서는 이 공유물 분할을 언제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고 할까? 이 공유자는 서로가 인적 결합이 없으니까 서로가 서로 눈치 볼 일도 없더라. 서로가 눈치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분 처분의자가 인정되는 거고 요 분할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반면에 합의는 봐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민법상 조합체 형식으로 소유하는 걸 우리가 합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갑, 을, 병이라는 세 사람이 지금 장수분들입니다. 장수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혹시 무진장이나 들어보셨습니까? 무진장, 무주, 진한 장수. 그래서 무진장이라고 해요. 옛날에 굉장히 오지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추워요. 무주 가면 거기도 스키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장수에서 사과 농사를 지은 분들이에요. 사과 농사. 그럼 얘들이 사과 생산자 아니에요. 얘들이 사과 가격을 좀 제대로 받기 위해서 공동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공동 판매 목적으로 얘들이 이제 동업 계약을 합니다. 무슨 계약이었다고요? 동업 계약. 자, 우리들이 동업 계약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 민법에서는 이 동업 계약을 민법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게 조합 계약이에요. 무슨 계약이라고요? 조합 계약. 그러면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갑을병이라 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과를 생산하는 자인데 사과를 생산하는데 우리가 공동 판매할 목적으로 동업계약에서 동업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조합이라고 그랬죠. 조합계약. 이게 사과 생산자 조합이라고 그래요. 요즘 뭐 버섯 생산자 조합 뭐 이런 것들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업계약을 체결해서 각자가 얼마씩 이렇게 출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출자금들이 있겠죠. 요 출자금을 모아서 여기에 사과 저장 청구를 샀다고 합시다. 구입했다고 하자한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봐보세요. 얘들이 공동 판매 목적은 일정 목적을 위해서 동업계약이나 우리 미선 조합체 형식으로 지금 소유하는 모습 맞죠? 이 소유 형태를 우리가 뭐란다? 합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과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농협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죠.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조합이라 써놔서 같은가 보다 생각하면 돼요.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여기는 특수법인이에요. 여기는 법인입니다. 법인이고 우리 민법상 조합체는 뭐냐면 개인과 단체의 중간. 개인과 단체 중간. 개인이라 보기도 그렇고 이걸 단체라 보기도 그렇고 개인과 단체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조합체라는 게. 그러면 봐보세요. 이처럼 공동 판매 목적은 일정 목적, 여러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민법상 조합체 형식으로 지금 소유하는 모습 맞죠? 이게 뭐예요? 합유. 그러면 이게 합유고, 그러면 갑을병을 합유자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합유물에 대한 각자가 소유 비율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면 합유 지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합유 지분. 근데 봐봐요. 합유에서는 여기는 일단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일단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합유자들은 목적에 의해서 구속받는 관계가 돼버려요. 목적에서 구속받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합유자들은 지분을 가지고 소유비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만으로 이 지분을 처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유에서는 지분이 존재하지만 이건 처분의 자유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에 의해서 구속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건물이 합유물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합유 관계에서 그러면 이 합유물을 분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여기 냉동 창고라고 합시다. 냉장 창고.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공동 판매 목적, 이 목적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건 맞죠? 맞잖아요. 그럼 이 냉장 창고를 처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냉장 창고를 처분해 버린다면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합의물 또한 목적에 의한 구속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의관계에서 합의물 분할이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동업계약을 했는데 대판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찢었죠? 라고 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합제를 해산해버린 거예요. 해산을 했다고 가정해봐요. 조합제를 한번 해산을 했다고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조합제가 해산이 돼버렸으니까 요 목적이 사라져버렸죠. 이제 조합제 해산돼버렸으니까 목적이 사라져버렸죠. 그럼 봐보세요. 그러면 조합제 해산되면 가, 을, 병이라는 세 사람 봐보세요. 이 여러 사람들은 목적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단지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리죠. 조합제 해산돼버리면 그러면 아무런 목적도 없이 단지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공유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조합제가 해산돼버리면 이게 합의관계에서 공유관계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유물 분할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합제가 해산되면 공유물 분할 규정을 적용해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분할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조합제가 해산돼버리면 목적이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런 이들은 목적도 없이 서로가 인적 결합 없이 그냥 단지 여러 사람의 소유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유관계로 바뀌는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분할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합제 해산 시에는 공유물 분할 규정을 준용해서 분할을 인정한다. 이렇게 나온 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조합제가 해산돼 버리면 우리가 지금 봐보세요. 공동 판매할 목적으로 조합제를 동업계약 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파 싸고 우리가 째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공동 판매한다 안 한다? 각자 도생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목적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단지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모습으로 가버리고 있는 거죠. 이게 공유관계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분할을 인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총유란 건 뭐냐면 여러 사람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집합체 형식으로 소유하는 걸 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권리 능력이에요. 자, 우리가 권리 능력이란 뭐냐면 법에서는 이걸 인격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인격이라는 것은 권리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이란 건 법에서 말하는 인격은 권리 능력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인격자라는 표현을 쓰죠. 인격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인격적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심신이 고매하고 고귀한 자를 우리가 인격자라고 그러죠. 저처럼. 또 웃으시네요. 웃으면 비웃음 된다니까. 자, 이처럼 우리는 인격자라고 할 때는 심신이 고매하고 고귀한 자를 인격자라고 하는데 법에서 말하는 인격자라는 것은 권리 능력자를 인격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인격이라는 권리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봅니다. 여기 사단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사단이, 법인격을 취득해서, 사단법인을 되려면, 법인격 취득하려면, 이들이 이제 법인격을 취득하려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주무관청에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인가.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 이후에 하관이, 특허니, 인간이 이런 얘기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요 인가는 뭐냐면 사연의 법률을 보충해서 유효하게 만들어지는 행정처의 인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보세요. 이제 주무관청 인가를 받았잖아요. 받았죠? 그럼 요 사단법인은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대신요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돼요. 이제 주무관청에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이 사단법인을 제대로 목적에 부합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 이제 관리감독을 해요. 근데 우리가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친목을 도모하는 사단법인을 만들고 싶은데 우리가 법인격을 취득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인가를 받게 되면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기는 싫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단법인으로서 실질은 다 갖추고 있는데 아직 인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권리능력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이걸 권리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뭐냐면 종중. 뭐라고요? 종중. 그러면 A, B, C, D, E 개같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종중이라는 권리능력 사단이라는 이 집합체잖아요. 집합체 형식으로 지금 여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 또는 교회 A, B, C 개태치 많은 사람들이 요 교회라는 권리사단 집합체로서 여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더라.
이런 소유 형태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초유라 그래요. 그래서 종중이나 교회 종중재산이 있죠. 교회 재산이 있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총유 재산이에요. 총유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종중 구성원들을 우리는 종원이라 표현하고 교회 구성원들을 뭐라 표현하냐면 교인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제 종중이라는 또는 교회라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형태로 수요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뭘 한다? 초유라 한다. 그러면 여기는 실은 이들이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이들은 권리 능력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등기를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잖아요. 형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A, B, C 이들이 소유하는 건데 여기는 이 종중이라는 교회라는 집합 형식으로 소유하는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지분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아요. 뭐가 존재하잖아요? 지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지분이 없으니까 분할이라는 게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유관계는 그래서 지분이 없어요. 지분이 없으니까 뭣도 없어요. 분할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시다. 앞으로 우리가 공동소유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건 공동소유인데 이 여러 사람이 서로가 인적 결합 없이 단지 지분으로 소유하는 이 행태를 우리는 공유라 하고 여러 사람들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우리 민법상 조합 형식으로 소유하는 것을 우리가 합유를 하는 거고 여러 사람들이 권리능력 사단이라는 즉 종중과 교회 같은 이런 집합 형식으로 소유하는 이것을 우리는 초유라고 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공유, 합유, 총유 요 정도 개념 잡아놓고요. 공유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스쳐 지나가죠? 머릿속에 도깨비. 아, 미안해요. 커피 프린스? 도깨비. 자, 그러면 소유권은 이 정도 일단 확인하고요. 자, 또 이제 봅시다. 우리는 소유권은 이렇게 정의를 내는 것 같습니다. 소유권이란 여기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사용, 수입,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네요. 이때 이 물건의 사용 권능과 수입 권능을 우리는 무슨 가치를 한다? 사용 가치라 부르고 이때 처분 권능을 무슨 가치를 한다? 교환 가치라 부르더라. 그러면 소유권은 이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 물건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물건이더라.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이때 요 소유권의 내용 중 요 사용 가치만을 지배하는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 자, 교환 가치만을 지배하는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 사용 가치만을 교환 가치만을 지배하는 이 물건들은 소유권처럼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제한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무슨 물건이라 표현한다? 제한 물건이라고 표현하더라. 이랬죠? 그럼 이때 이 제한 물건을 보니까 여기 사용 가치만을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이 물건을 우리는 용익 물건이라 부르고 무슨 물건? 용익 물건이라 부르고 이때 이 교환 가치만을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물건을 우리는 담보 물건이라고 부르더라.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제한 물건을 들어갈 건데요. 자, 제한 물건은 달리 뭐라 부르냐면 타물권이라고 합니다. 제한 물건을 뭘 한다고요? 타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제가 제한 물건은 타물권입니다. 제한 물건은 타물권입니다. 이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제한 물건은 타물권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타물권이라는 게 뭐냐면 타인 소유, 물건에 성립하는 권리, 타물권. 제한물건 타물권이라는 것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 누구 소유? 타인 소유 물건에 성립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제한물권은 성질상 자기 소유물에는 제한물권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제한물권은 자기 소유물에는 제한물권이 성립할 수 없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타물권이 뭔지는 아셨죠? 타물권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타인 소유, 물건에 성립한다. 그럼 왜 제한물권은 타물권일까? 자, 이거 봐봐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써먹어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여기 물건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자, 이 물건의 제한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A가 제한물권자가 되겠죠.
자, 이 제한물권자 A가 이후에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A는 제한물권자인과 동시에 소유자가 되어버리죠. 이 모습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혼동이라 한다. 그럼 혼동에 의해서 이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흡수가 된다고 그랬죠. 흡수가 되어서 이게 소멸돼 버리더라. 지난주에 배웠던 얘기입니다. 이처럼 제한물권자가 뭘 취득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 제한물권은 혼동의 법리에 따라서 이 제한물권을 소멸한다 배웠죠. 그건 얹어 보세요. 왜 제한물권은 타물권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보여줄게요. 자, 여기에 토지가 있더라. 자, 여기 A라는 자가 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더라. 자, 이 소유자 A가 이후에 이 토지에 제한물권을 취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A는 소유자인가 제한물권자가 돼버리죠. 이 모습이 뭐죠? 혼동. 그럼 혼동의 법리에 따라서 제한물권은 어떻게 되죠? 없어져 버리잖아. 혼동의 법리에 따라 제한물권은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기 소유물에는 제한물권이 성립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한물권은 자기 소유물에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인 소유 물건에만 성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물권은 우리는 타물권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물권은 자기 소유는 성립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누구 소유? 타인 소유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용익물권이라고 있는데,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고 있는데, 자, 이 용익물권은 일단 여러분께서 용익물권은 부동산에만 성립하는 물건입니다. 어디에만요? 용익물권은 동산에는 용익물권이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용익물권은 어디에만 성립하다? 부동산에만 성립하는 물건이더라.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이제. 그러면 용익물권 종류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러면 용익물권은 왜 용익물권이냐는 거야. 사용가치만을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물건은 용익물권이라고 그랬죠. 그럼 왜 사용가치만을 예전에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이 물건을 용익물권이라고 할까?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니까. 뭐라고요?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용익물권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지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네요. 자, 봅시다. 여기 봐보세요. 지금 여기 갑의 소유에 토지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갑의 토지가 있는데 여기 을이란 자가 요 갑의 토지 위에 이런 건물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을이란 자가. 그러면 갑의 토지에 을이 지금 건물을 소유하고 싶다고 그랬죠. 그럼 을이란 자는 타인의 토지에 지금 건물을 소유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는 을이 타인의 토지에 이와 같이 건물을 소유하려면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런 권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을이란 자가 요 갑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도 없이 갑의 토지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요 토지 소유자 갑이 이 건물을 가만히 놔둘 일이 없잖아요. 이미 때려 부숴버렸겠죠. 맞죠? 그럼 이처럼 을이란 자가 이 갑이라는 타인의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려면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때 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는 이게 물권일 수도 있고 이게 뭐일 수도 있어요? 채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채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물권은 성질이 지배성, 배타성, 절대권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반면에 채권은 지배성, 배타성, 절대권성이 없겠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갑이라는 토지 소유자예요. 여러분이 제가 을이라고 할게요. 제가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 토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제가 배타적으로 사용해버리죠. 배타에서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채권 가지고 사용한다면 배타 사용하지 못하죠. 그럼 여러분께서 토지 소유자는 지금 제가 여러분 토지를 사용할 때 물건을 가지고 사용한 걸 원할까요? 아니면 채권을 가지고 사용한 걸 원할까요? 그렇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가지고 다른 자가 물건을 가지고 자기 토지를 사용해버리면 많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물건을 가지고 사용하는 걸 꺼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로 이처럼 남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할 때는 주로 뭘 가지고? 채권을 가지고 토지 사용이 일반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 요 물건이 이게 지상권인 거고, 요 채권이 뭐냐면 토지 임차권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지상권과 토지 임차권은 굉장히 기능적으로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죠. 건물 등을 소유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아니에요. 그러면 지상권과 토지 임차권은 기능적으로 아주 유사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1월 달부터는 기본서를 가지고 갈 건데 그 기본서를 봐보면 지상권과 토지 임차권의 비교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둘은 아주 기능적으로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을 가지고 사용하는 걸 원할 것이다, 꺼릴 것이다. 꺼린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거의 현실의 세계에서는 예전에 남의 토지 건물 소유할 때 주로 뭘 가지고 토지 임차권을 사용한 게 일반적이다 이 말 아니에요. 왜 그게 일반적이냐면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을 꺼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토지 등기부를 보면 의외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등기부를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 등기부에 나타난 그 지상권은 10중 8구 어떤 지상권이냐면 이런 지상권이에요. 자, 여기 은행이 있습니다. 여기 A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A라 할게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대여금 채권이 있겠죠. 그러면 은행에서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줄 때 여러분의 신용 상태를 보고 돈을 빌려주겠죠. 그렇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신용으로 돈 빌려달라고 가서 은행 가서 해보세요. 잘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신용 사이가 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A라 할 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여기 나대지가 있다 합시다. 뭔 대지? 자,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요 채권을 보하려고 요 나대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놓습니다.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겠죠. 그러면 이제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해 놨어요. 그러면 저당권은 담보물권 아니에요. 그러면 담보물권은 교환 가치만을 지배하고 있죠.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이 요 나대지를 담보로 정했지만은 여러분들의 사용 가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 나대지를 여전히 사용 수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요 나대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난 이후에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신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렇게 건물을 신축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이제 여러분께서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를 못하고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채권 해소하려고 요 나대지를 경매를 신청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제 나대지는 이제 경매를, 이 나대지가 아니라 이 토지를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요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경매물건을 내놔도 이걸 사겠다라고 덤비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유찰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유찰. 그럼 이제 새 경매를 했는데 첫 경매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유찰이 돼버린 거예요. 자, 유찰되면 이때 최저 매각가가 3억이었었어요. 3억이었는데 이게 유찰되면 이제 저감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 경기도는 저감률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첫 경매는 30% 정도 저감률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3, 3은 9, 9천만 원 빠져야 되겠죠. 그럼 이제 2차 경매 때는 이게 2억 1천이 됩니다. 최저 매각가가. 그래서 또 2억 1천의 최저 매각가에서 이보다 높게 쓴 사람을 낙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최고 입찰가를 써야 하는 사람을. 근데 여기서 또 유찰돼 버립니다. 그럼 이제 저감률은 이제 20% 적용합니다. 그러면 2억 1천에 20%는 4천 얼마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게 졸지 이제 두 번 딱 유찰되니까 이게 1억 한 6천 얼마가 돼버리죠. 그러면 또 유찰하면 또 돼버리죠. 또 20% 적용합니다. 그럼 유찰 몇 번 되면 똥값이 돼버리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요 나대지에 저당 설정을 한 이후에 건물을 신축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요 나대지에 저당 설정을 한 다음에 건물을 지어버리면 담보 가치가 하락이 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요 은행의 입장에서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담보 가치 하락을 막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러면 건물 못 짓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건물 못 짓게 동시에 있다가 지상권도 이렇게 설정해 놔 버리는 겁니다. 건물 소유지 지상권을 이렇게 설정해 놔 버려요. 그럼 요 지상권은 요 나대지를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요 채권 보하려고 해놓은 건 맞죠? 요런 지상권을 우리가 담보지상권이라고 해요. 이걸 무슨 지상권? 담보지상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에 나타나는 등기부에 보이는 이 지상권은요 10중 8구 담보지상권인 거예요. 이게 거의 은행에서 해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처럼 나대지를 담보로 정하면요, 저당권 설정하고 동시에 바로 지상권도 같이 설정합니다. 이게 은행에서 매뉴얼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출 담당하는 직원은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은행 담당 직원이 착오를 안 해버렸다. 그러면 그 친구는 심할서를 쓴다거나 기타 뭐 그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매뉴얼이.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지상권이라는 것은 채권 보유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채권이 사라져요. 그럼 요 저당권도 없어지거든요. 그럼 요 담보지상권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러면 이 담보지상권은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요 내용이 공인중개시험 25회인가 출제했던 시험 지문이에요. 요게 담보지상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요 토지를 사용수가 하는 게 아니라 채권을 보호하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담보지상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흔히 보이는 지상권은 바로 이런 담보지상권인데 우리는 지금 이걸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이처럼 사용수요하는 용의문권인 지상권을 공부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지상권과 토지 임차권이 기능적으로 아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물건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건물, 공작물, 수목입니다. 이걸 뭐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이 권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요 권리를 지상권이라 부른다. 다시 한번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이 권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지상권이라 부른다. 잠시 좀 쉬었다가 계속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